안녕하십니까. 제2회 아이판스 다이얼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오영주입니다. 오늘 아이판스 다이얼로그의 주제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 외교입니다. 사실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 갈등 양상의 강화, 이런 부분들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소냉전을 연상시키는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의 강화는 한국과 같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외교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정책, 전략을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아이판스 다이얼로그에서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의 외교 정책, 전략 중에서도 중국의 다자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외교안보연구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환건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관한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오늘은 김환건 교수님을 모시고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의 다자 외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 교수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건 교수님은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대외 전략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요. 외교안보연구소의 산하에 있는 중국연구센터의 책임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이미 발표하신 정책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 외교라고 하는 굉장히 좀 묵직한 주제인데요. 여기에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전략적 경쟁은 무엇인가? 또 다자 외교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먼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제 보고서에서는 두 개의 키워드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중 전략적 경쟁은 첫 번째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본질에 관해서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내에서는 학계와 언론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중심으로 세력전의 이론가들 그리고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설명이 많이 대두돼 있고 미중이 무력적 충돌을 각오한 패권 전쟁을 염두에 둔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패권 전쟁까지 염두에 두는 상황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최악의 상황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이전에 역사상으로 강대국끼리의 경쟁에서는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 났습니다. 즉 아직은 지배국가 또는 패권국가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현 지배체제의 규범과 룰에서 가장 많은 상대적 이익을 가져가고 국력 차이를 좁혀오는 도전국가의 상대적 이익을 뺏기 위해서 지배국가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도전국가가 받아들이면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 막을 내리고 만약 도전국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 도전해 온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패권 전쟁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다자 외교를 말씀드리고 본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는 현재 규범과 질서의 경쟁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자 외교에 대한 개념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입니다. 그럼 다자주의는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려봤을 때 두 가지의 정의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제도적 자유주의 학파, 특히 코웨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 합의나 제도에 의해서 3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집단들이 그 사이에서 조정된 국가 정책들이 관행으로 나타나는 외교 또 그런 외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해서 구성주의 학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존 럭이가 3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일반적인 행동 원칙을 기반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제도적 외교다라고 해서 다자주의 또는 다자 외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가 제 글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다자 외교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중요한 외교의 활동 무대로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외교 정책과 전략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그럼 중국이 어떻게 다자 외교를 구사하고 있느냐, 특히 최근에 어떤 다자 외교를 구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중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수립한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외교적인 전략과 정책을 구사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외교의 전략적 배경을 저희가 조금 더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고찰한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중국 다자 외교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 당시의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소련 일변도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적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오는 군사안보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련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소련 일변도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0년대 말과 60년대에 들어와서 중소분쟁이 불거져 나오고 결국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국경지대에서의 군사안보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중국은 다시금 고립주의로서 외교 정책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즉 미국과도 사이가 나쁘고 소련과도 군사안보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오는 다자주의 외교를 펼쳤습니다. 54년도에 제네바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다자 외교의 첫 발을 디뎠고요. 55년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제3세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중국의 다자 외교는 제한적 상황 내에서의 다자 외교만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가 나타난 게 70년대인데요. 71년도에 유엔에 다시 진입함으로써 이제는 유엔 내에서의 본격적인 다자 외교가 시작됐고 72년도에 들어와 미중 대탕트가 성공리에 합의가 됨으로써 중국은 기존의 제3세계와 공산권 분락에 이은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가 더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다자 외교의 기반이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중국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론, 또 신중간지대론, 그 다음에 70년대에 들어와서 제3세계론을 얘기하면서 다자 외교에서의 초점은 제3세계 국가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9일에 사망한 이후에 약 2년 동안 마오쩌둥의 공식 후계자인 화구어펑과 덩샤오핑 사이에 권력 투쟁이 2년여간 진행됩니다. 여기서 승리한 덩샤오핑은 자신의 수건이었던 개혁개방 정책을 1978년 말부터 공식적으로 실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외교, 특히 다자 외교의 외연은 더 넓어지게 되고 더 적극적인 실행이 이어집니다. 특히 냉전 시기 동안에는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필두로 기존의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매진하면서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제는 탈냉전 시기가 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하고 내부적으로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정치 체제가 더욱 민주화되고 자유화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나타나자 중국으로서는 다시금 대외 환경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인식하고 덩샤오핑은 이 시기에 도광량의 전략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냉전 시기와는 다르게 대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꾹 참고 엎드려서 인내하면서 힘을 기르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 후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도 이어졌는데요. 장쩌민 시기에는 상하이 협력기구 등을 만들면서 영내 다자 외교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실질적인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후진타오 시기 들어오면 시카, 즉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들을 강화하면서 역시 영내 강대국으로서의 부상하기 위한 다자 외교가 펼쳐집니다.
이 시기에 이어서 시진핑 시기 들어오면은 기존의 도광량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중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나타내는 분발 유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분발 유의를 기반으로 둔 외교 또 다자 외교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들, 또 어떠한 영향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진핑 시기 들어와서 앞서 같이 논의해 드렸던 대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다라는 인식하에서 이러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중국은 국제기구와 레짐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UN, 그리고 UN의 15개의 전문 기구들에 대해서 중국의 가치, 또 기준과 규범을 투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으로 처음 취임했던 2013년에서부터 본다면은 중국은 차례로 15개의 국제기구 중에 4개의 기구의 수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식량농업기구의 취동희 사무총장이 취임했고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류팡 사무총장이 취임했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자오호우린 사무총장이 취임하고, 또 UN 공업개발기구의 리용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와 WHO 국제보건기구 등의 많은 예산과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수장 자리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기구들이 중국의 우호적인 발언과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역시 경제력이었습니다. 중국은 발전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적 지원을 국제기구에 했고요. 특히 유엔의 예산 분담금을 본다면 2000년대에는 중국이 순위에도, 그러니까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는데 2010년에 처음으로 8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진핑 시기 들어온 순간부터 순위를 높여가서 2020년에는 미국에 이어서 2위의 예산 분담률을 보임으로써 각 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기구에서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실행, 자신들의 가치를 투영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에서의 분담금과 분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또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중국의 정규 분담금은 각국의 GDP와 완전히 연동이 맞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명실상부한 G2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국이 유엔에서의 정규 분담금의 2위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의 무대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규범들을 새롭게 좀 재조명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 국제 무대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좀 여러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개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도국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좀 도전적인 요소들은 기존의 가치와 규범과 충돌하는 부분들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다자 무대에서의 부상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과 우려를 가진 쪽이 또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느끼고 있는 서구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선진 국가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소련도 같이 국제 질서를, 전후 질서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기준과 표준,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에서 냉전 시기의 양극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자신들의 가치와 기준을 투영하기 시작했고요. 산량전 시기에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가치와 기준, 그 다음에 양극 체제가 미국의 1초 다극 체제가 됨으로써 미국의 규범과 기준이 사실상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의 규범과 질서에 순응해 왔었는데요. 21세기 들어와서 규범과 질서에 관한 비판적이고 개혁을 요구하는 중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규범과 질서가 중국을 위시로 한 신흥 경제 강국 또는 새롭게 부상하는 강국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대표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미국을 위시로 한 기존의 강대국들은 전후 질서가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중국의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일견으로는 이해함으로써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를 받을까 봐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강화됨으로써 사실상의 미국과 자유진영 국가들은 중국이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체제 내에서 경제적으로 불이익 또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점차 중국의 기준과 표준에 관해서 더 우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의 전략적인 경쟁이 굉장히 고도화된다면 국제 무대, 특히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 무대가 그러한 전략 경쟁의 전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가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특정 가치를 내세울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 다른 가치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1945년 유엔이 이제 설립될 당시에 유엔 헌장상에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동의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민주주의, 인권, 이런 법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사회가 다 함께 가져가야 되는 가치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유엔 모델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이 한 축이 되고 또 중국과 또 다른 개도국들이 한 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사실 편가르기가 나타나는 모습도 있지만 이걸 흑백 구조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보편적 가치를 유엔 내에서 유엔 헌장에 기술했고 여기에 대해 회원국들이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일 수는 없고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서 각 나라의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마다 미중의 이러한 경쟁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국익, 또 자신들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유진영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가치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함께 만든 전후 질서에 대해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은 맞는데요. 또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과 표준의 싸움에서 중립적이거나 또는 현안에 따라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들,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회색지대와 또 현안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의 편가르기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유엔 무대는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국익이 부딪혀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국익들을 구현하기 위한 외교의 전쟁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그 유엔 무대를 중요한 외교의 무대로서 생각하고 있고 유엔을 통해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협력보다는 갈등 관계에 더 들어가면서 유엔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대립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기후변화와 같이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서로 협력을 할 수도 있다고 이미 두 나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부분도 국제 무대에서 저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표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전문 기구들에서 새롭게 뭐 5G라든지 새로운 기술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국제사회 표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범화를 위한 이야기들도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45년에 시작해서 이미 한입된 규범도 있지만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외교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규범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굉장히 양국가, 미국과 중국한테도 도전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한테도 이러한 상황은 도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책에서 쓰신 대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다자 무대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국제사회 전반, 특히 한국과 같이 양국가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하시는지요? 네. 예. 만약에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국제 규범과 기준 또는 표준의 경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은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기준과 중국의 기준 중에 많은 나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경쟁의 우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각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들에 관한 미래 먹거리, 그리고 현재 무역 통상 질서에 관한 현재 먹거리 등등을 중심으로 많은 이합 집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빨리 국민들과 합의된 우리의 가치, 표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원칙을 만들고 이런 원칙에 입안한 우리 정부의 각 현안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국제 표준과 기준 싸움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고 이익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면서 대미, 대중정책, 또 주요 현안별 다자 간의 외교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서의 국제 표준과 기준 경쟁에서 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가가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장 먼저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다자 외교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또 우선적인 준비 작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한국이 사실 그 국제 무대에서 특히 다자 외교에서 국내에 알려진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자 외교의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새로운 시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다자 외교가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또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자 무대에서 이루어질 때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다자 외교의 역량이 또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다자 외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또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쭉 그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가지는 의미도 많이 설명해 주셨고 또 중국의 대외 정책이
또 통시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대외정책 쪽에서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 하에서 특히 다자외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자외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또 중국이 이제 힘을 드러내면서 또 기존의 서구의 무대였던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 구조, 거기에 개도국과 서방이 이렇게 다 함께 또 연결되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 구조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래 유엔이나 다자 무대는 다 함께 모여서 분쟁을 만들지 말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자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미중 전략적 경쟁이 다자 외교의 무대에서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분쟁보다는 합의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양자의 구도 속에만 있다면 그러한 합의가 어려울 텐데 다자의 구도 속에 와서 더 많은 액터들과 함께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또 그런 분쟁의 모습보다는 합의를 이루어가는 협력하는 모습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좀 더 강조하시고 싶으시거나 또 이거 부분들은 좀 빠졌다 싶으신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러한 중국의 다자 외교의 역량이 강화되고 다자 외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다자 외교 방안들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 또 이 회복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며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가 확대되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다자주의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동맹과 우방 국가들에 대한 협력이 때에 따라서는 또는 현안에 따라서는 어떤 논의나 협력에 관한 모습이 아닌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다자 외교와 우방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드 사태에서와 본 바와 같이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고 거기에 대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일방주의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주요 민감하고 또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과의 이익의 격차가 난다거나 시각의 격차가 난다면은 그걸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율하는 그런 선제적인 양자 외교가 함께 진행되는 다자 외교가 펼쳐지는 것이 현재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상대적 국력이 약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두 외교의 조율이 또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다자 외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부분들이라는 게 도전적인 부분이 있거나 우리의 위기가 있을 때는 또 양자 채널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양자 외교를 통해서 또 상세해 나가는 그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가 하나의 별도에 떨어져 있는 무대가 아니고 이 무대를 잘 결합해서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김한건 교수님 모시고 중국 전문가의 시각에서 중국이 다자 외교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고 중국의 다자 외교의 현 주소는 무엇이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데에서 다자 외교의 무대가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고찰해 봤습니다. 특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 무대가 양 국가의 어떤 분쟁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또 양 국가가 협력해서 국제사회의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러한 좋은 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오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 중견국으로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기존에 해왔던 한국이 다자 외교의 무대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적인 지향성을 드러내고 한국의 국익을 구현하는 무대로서도 더 열심히 저희가 활용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